내 이름은 미츠하시 타카야. 현재는 28살의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다. 이번엔 나와 아내 사이에 있었던 진흙탕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주로 광고를 취급하는 중소기업이다. 26살 때 입사했다. 이 회사에서 나는 2살 연하의 마키라고 하는 여자와 만나 사귀게 됐고 반년 전에는 결혼도 했다. 결혼 전 마키의 행동은 항상 조심하고 겸손했었는데 결혼 후 전업주부가 되자 180도로 달라졌다. 우리는 신축 신혼집을 사게 됐고 이제야 신혼생활이 시작되는구나 싶었는데 어머, 집이 정말 좋다. 엄마 방은 2층이야. 신혼집에 입주하자마자 뜬금없이 장모님이 들어오셨다. 그렇게 장모님을 모시게 됐다. 참고로 나는 이 일에 대해 들은 바가 없었다. 그리고 이번엔 취업 활동 중인 처제까지 와서 일이 구해질 때까지 여기서 살 거예요. 잘 부탁해요, 형부. 또다시 금슬 집에 사람이 한 명 더 늘었다. 그 밖에도 내게는 말도 안 하고 가구와 부엌용품을 사들이거나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아내는 새 차까지 뽑았다. 필요해서 사는 건 문제가 없지만 아무런 말도 없이 마음대로 사들이는 건 기분이 나빴다. 왜냐면 그런 걸 살 때 쓰는 돈이 내 돈이기도 하니까. 웬만하면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그때마다 그냥 그래 하고 넘겼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 싶어서 아내에게 한마디 하기로 했다. 저기 지금 어디야? 지금 친구랑 밖에 있어. 무슨 일인데? 부엌에 처음 보는 주방기기가 있네? 아, 그거 최신형 렌즈야. 그거 하나면 튀김도 만들 수 있대. 대박이지? 대박이네. 그 정도 기능이면 가격도 만만치 않겠네.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돈을 너무 네 마음대로 막 쓰는 게 아니냐 하는 거야. 이렇게 비싼 걸 사기 전에 나한테 한마디 말이라도 해주면 좋잖아. 뭐? 부부 공동재산이잖아. 난 그게 내 돈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야. 부부 공동재산이니까 더욱더 네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게 찌찌하게 굴지 마. 딱히 내 옷이랑 액세서리를 사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돈 관리는 전업주부인 내 담당이잖아. 한도라는 게 있잖아. 생활 필수품이나 소모품은 언제든지 사도 괜찮지만 이렇게 비싼 물건을 살 땐 나도 알려달라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모님하고 처자랑 같이 사는 거 말인데 나한텐 왜 한마디 말도 없이 정한 거야? 같이 사는 거 싫어? 내 가족이잖아. 싫다니 너무해. 싫은 것도 아니고 안 된다고도 안 할 거야. 아까 내가 한 말처럼 너 혼자 마음대로 정하지 말아달라는 거야. 아, 귀찮네 정말. 나랑 결혼했잖아. 그 정도는 자기가 참아야지. 뭐야 그 말투는? 결혼 전 모습이랑 완전 딴판이네. 여자는 다 그래? 무섭다 참. 사실 아내는 회사 내에서도 소문난 미녀였다.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결혼까지 겨우 꼴이 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 게다가 결혼 전에는 예쁜 걸 과시하던 성격도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내가 그냥 못 알아챈 걸지도 모른다. 그래서 달리 반성도 없이 아내는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생활을 계속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나 역시 집안일에 거의 신경을 못 쓰게 되고 말았다. 새로운 상사가 부임하고부터 전보다 2배로 바빠졌기 때문이다. 새로 오신 키자키 부장님은 35살로 젊은 사람이었다. 사장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젊은 나이에 부장이 되는 것도 이해가 된다. 그리고 미국 기업에 취직해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일을 잘하는 엘리트가 올 줄 알았는데 부장님, 업무량이 너무 많습니다. 하기도 전에 못한다고 단정 짓지 말라고. 그는 능력치 이상의 일을 아무 생각도 없이 받아오고는 현장에 휙 던져버리는 사람이었다. 정작 본인은 관리 능력도 실무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집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리고 입버릇처럼 정말이지 일본 기업의 회사원들은 업무 효율이 안 좋구만. 여기가 미국이었으면 다 잘렸을 거야. 미국은 실력이 모든 걸 말해주거든. 이제부턴 성과주의로 평가하겠어. 항상 입에 미국은 미국이면 을 달고 살았고 해외에서 일했다는 어필을 엄청 해댔다. 미국에서 커리어를 쌓았다는 말이 듣기엔 좋지만 예상컨대 실력이 부족해서 그만뒀거나 잘렸거나 해서 일본으로 도망쳐온 것 같았다. 이런 이유로 일이 바빠진 나는 집에도 매일 늦게 들어가게 됐는데 오늘도 집에 없네. 요즘 매일 이러네. 나도 꽤 늦은 시간에 집에 가는 편인데 집에 아내가 없는 날이 많았다. 아무래도 신경이 쓰여서 아내에게 연락을 해봤다.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어? 대학 친구랑 신주쿠에서 술 마시는 중이야.
또야? 요즘 밤마다 놀러 나가네. 뭐 어때? 집안일도 다 해놓고 나가는 건데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쓰든 내 마음이지. 아이, 그치. 집안일을 다 해놓긴 하지. 네가 아니라 장모님이. 집안일은 거의 다 장모님한테 시키고 있잖아. 내가 그걸 모를 줄 알아? 뭐가 됐든 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됐잖아. 너는 집안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뭐해? 내가 뭘 하든 상관없잖아. 그건 됐고, 아까 이야기 말인데 같이 있다는 친구는 누구야? 왜 그런 걸 물어봐? 당신이 모르는 친구야. 이름 정도는 말해줘도 되잖아. 키랄이라는 애야. 그 친구라면 나도 알아. 사귀고 있을 때 한번 소개해줬었잖아. 아, 그랬지? 근데 그 친구는 전 직장에서 같이 일한 직장 동료였잖아. 근데 그게 왜? 방금 대학교 친구랑 같이 술 마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이름만 같은 다른 친구야. 당신한테 소개해준 친구가 아니고. 아, 키랄이라는 특이한 이름의 친구가 2명이나 있었구나. 요즘은 그렇게 특이한 이름도 아니야. 아까부터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됐어. 그래서 몇 시쯤 들어올 건데? 이제 곧 들어갈 거야. 먼저 자고 있어. 그럼 나 먼저 잘게. 어느 정도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이 연락으로 그 의심에 확신이 들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았다. 아직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바람을 피우다니. 믿고 싶진 않지만 평소 태도를 보면 안타깝게도 그런 것 같다. 물론 그냥 봐주는 일 따윈 하지 않을 거다. 곧바로 흥신소에 조사를 의뢰했다. 내가 살짝 의심하는 낌새를 보여서 몸을 사리고 있을 줄 알았는데 탐정은 곧바로 증거를 찾아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생각지도 못한 사실이 적혀 있었다. 믿기지가 않는군요. 설마 당신이었을 줄이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대충 감이 잡히시죠? 제 아내 말이에요. 탐정이 조사해준 증거도 있습니다. 시치미 때도 소용없습니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들켰다면 어쩔 수 없지. 미안해. 어디서 알게 되신 거예요? 회사에서는 아내랑 같이 일한 적이 없잖아요. 이건 진짜 알고 그런 게 아니야. 친구랑 바에서 술을 마시는데 매력적인 여자가 있어서 말을 걸었지. 그렇게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사귀게 된 거야. 그 매력적인 여자가 제 아내였다는 건가요? 그걸 알게 된 건 잠자리를 한 이유였어. 이야, 세상이 정말 좁네. 정말 그렇네요. 근데 두 사람 한 번만 잔 건 아니죠? 그걸 알고도 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갔다는 거죠? 그렇지. 정말이지 행동에 지조가 없으시군요. 아니면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당연한 건가요? 자네가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한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사랑에 빠질 상대를 고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말을 해놓고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맹세코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야. 믿어줘. 제 입장에선 부장님이 진지하든 가볍든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그렇네. 그래서 마키 씨와는 헤어질 생각인가? 그렇게 되겠죠. 위자료는 얼마든지 주지. 그거로는 모자라요. 내일 저희 집으로 와주세요. 나는 아내를 빼앗아간 상사와의 연락을 끝내고 아내와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 후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가능하면 이 방법만은 쓰고 싶지 않았는데. 그리고 다음날 키자키 씨를 우리 집으로 불렀다. 물론 아내도 함께. 대체 우리 왜 부른 거야? 이혼이랑 위자료 얘긴 변호사랑 하면 되잖아. 두 사람은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때 마침 또 한 명의 인물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 사람은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장님이자 키자키 씨의 아빠였다. 그렇게 거실로 들어온 사장님을 보자 아빠! 어떻게 여길? 설마 아빠가 여기까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사장님은 아무 말도 없이 키자키에게 다가가서는 아들에게 주먹을 한 대 날린 후 정말로 죄송합니다. 키자키와 마키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일개 사원인 내게 사장님이 무릎을 꿇고 있으니 그거야 당연하겠지. 사실 나는 대학생 때 주식으로 크게 성공했었다. 그렇게 몇 년간은 주식 거래로 큰 돈을 벌게 됐다. 당시 연수입은 억을 뛰어넘었다. 바로 그때 우리 아빠의 친구인 사장님이 나타나서 내게 투자 좀 해달라며 머리를 숙였던 것이다. 현재는 번듯한 회사로 자리매김했지만 당시의 회사는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망해가고 있었다. 은행 융자도 거절당하고 의지할 때라곤 나밖에 없다고 했다. 나는 그 부탁을 받아들이는 대신 조건을 하나 내걸었다. 바로 날 고용해달라는 것이었다. 임원 자리를 달라는 것도 아닌 그냥 사원으로 고용해달라고 했던 데엔 이유가 있다. 단순히 말하면 힘들어서였다.
갑자기 돈이 생기자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고 하는 녀석들이 꼬였고 점점 사람을 불신하기에 이르렀다. 진심으로 평범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 기회에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 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이렇게 대주주 겸 사원이라는 이상한 위치가 되고 말았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사장님뿐이었기 때문에 키자키가 몰랐다고 해도 어쩔 수 없었다. 이러한 경위를 설명하자 키자키와 마키의 안색이 점점 창백해졌다. 마키에게도 어느 정도 저축한 돈이 있다고는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 건 말하지 않았다. 아직 인간을 불신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말할 수 없었던 건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말을 안 해서 천만다행이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두 번 다시는 안 만날 테니 용서해주세요. 그 두 사람도 머리 숙여 사죄했다. 물론 용서는 하지 않았다. 나는 내가 가진 돈으로 실력 있는 이혼 변호사를 고용했고 두 사람에게 엄청난 위자료를 청구했다. 내 자산은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갖고 있던 거고 이 집도 결혼 전에 사둔 것이었다. 즉 재산 분할해서 그녀 몫은 내가 회사원으로 벌어들인 수입 정도였다. 그런 상황에서 많은 금액의 위자료 청구까지 당하면 맥을 못 추는 게 당연하지. 더욱이 키자키는 아빠에게 의절당하고 일자리도 잃고 말았다.